이제 교재 챕터 2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챕터 2부터 챕터 8까지는 결국에 우리가 파운데이션이라는 교재 챕터가 되겠는데요. 우리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배우기 이전에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간단하게 리뷰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사실 간단하게 리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다룰 챕터 2 같은 경우에는 확률론, 확률 변수론, 랜덤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학 과목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다루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은 대부분 이제 확률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확률론을 알아두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확률의 정의는 이제 라플라스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이제 내린 정의가 있는데, 확률이라는 것은 이제 계산으로 축소된 상식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식인데 계산을 써서 하는 것이 결국 확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린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확률을 해석하는 데에는 주요하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프리퀀티스트라고 부르는 거랑 베이지안이라고 부르는, 한국말로는 빈도주의적, 그리고 베이지안적 이렇게 부르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면은 빈도주의적 확률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번 관측을 한 이후에 그 관측을 통계적으로 낸 것을 확률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빈도주의적 확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사건을 관측을 하고 그 사건이 얼마나 빈도로 일어나는지 그것을 관측해서 얻어지는 결론을 확률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빈도주의적 해석입니다. 베이지안적 해석이 이제 또 따로 있는데요. 베이지안적 해석은 아마 좀 직관적이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해석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머신러닝 모델이 베이지안적 관점을 취하고 있어서 베이지안적 모델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이지안적 관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불확실성을 퀀티피케이션, 즉 이제 빈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이나 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치화시키는 것을 이제 확률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베이지안적 해석이 사실 이 책에도 대부분의 해석 방법이 되겠는데요. 베이지안적 해석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있는 이벤트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이지안적 해석을 앞으로 있을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치러지지도 않은, 또 이제 한 번만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베이지안적 해석을 적용을 하면은 프라이어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한 번만 일어날 이벤트 같은 것들도 확률론적으로 우리가 뭐 누구의 당선 확률이 얼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베이지안적 확률론적 관점의 장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예시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2030년에 이 극지방의 빙하가 녹을 확률, 이렇게 이제 한 번만 일어날 일이면서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을 확률로서 수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베이지안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퀀티스트적 관점을 가진 이제 통계학자들은 사실 베이지안적 관점을 가진 통계학자들을 뭐 일종의 통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뭐 두 개가 서로 이제 다른 관점을 취하고 그런 이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라고 하고, 챕터 1에서도 살펴봤었죠. 모델적 언설턴티랑 데이터적 언설턴티. 그래서 모델적 언설턴티는 우리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석하기 위한 모델로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키와 몸무게가 1차 선형 모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2차 선형 모델 혹은 3차로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국 인간이 선택해줘야 되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게 이제 모델 언설턴티가 있었고요. 데이터 언설턴티는 우리가 우연하게 데이터가 관측돼서 편향이 생길 그런 언설턴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에 불대수, 불논리의 확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베리어블의 확장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사건이라는 이벤트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벤트, 사건이라는 것은 이진 변수 A로 표현되는 세 개의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정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건이라는 것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 변수의 어떤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변수로 세상에 어떤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건의 이제 정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왔다, 비가 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세 개의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 것으로, 두 가지 했다 안 했다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PR이라는 이런 기호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라는 A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PR이라고 이제 앞에 붙이게 되면은 이때 이제 P는 대문자 P고요. 대문자 P, 소문자 R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확률이라는 것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이 0이라는 것은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임을 의미를 하고 1이라는 것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사건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A, 바라는 게 이제 사건의 여집합인데요. 즉 이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확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1에서 원래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뺀 것과 같겠죠. 그래서 이제 여집합을 컴플리먼트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이제 A의 컴플리먼트의 확률은 1에서 원래 이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뺀 값과 같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건의 결합과 합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모두 일어날 확률을 결합 확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영어로는 joint probability라고 부릅니다.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표기 방법이 있습니다. PR A, B 그리고 PR A 이렇게 약간 꺽쇠 비슷한 이렇게 삼각형을 써서 표현하는 A,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 표현 방법 모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나타내는데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A와 B가 독립 사건인 경우 영어로는 인디펜던트라고 하죠. 네, A와 B가 인디펜던트인 경우에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두 개 각각의 사건의 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두 개가 이제 합집합, 두 개의 사건의 합집합은 두 사건 중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A나 B 중에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A가 일어날 그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기 쉽게 되겠죠. 그리고 A와 B가 상호 배타적인 사건, 영어로는 mutually inclusive, exclusive 이벤트라고 했을 때에는 즉 이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일 때에는 얘가 이제 0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두 중에 하나가 일어날 확률은 두 사건의 확률의 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말을 합니다. 즉, 비가 왔다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통사고가 날 확률, 이게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교통사고가 날 확률을 이제 PRB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가 온다는 사건은 이제 PRA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비가 왔다라고 했을 때 교통사고가 날 확률은 PRB 바 A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을 쓰고요. 이 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바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이 일어났다라고 가정했을 때 왼쪽이 일어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정의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됩니다. PR B 바 A는 우리가 PR A, B 오버 PR A로 계산을 합니다. 즉 우리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날 확률로 나눠준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분모가 0이면은 조건부 확률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분모가 0이라는 것은 A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A가 일어나지 않으면 A가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B를 확률을 정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앞서 봤듯이 이제 두 확률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 한 사건의 발생이 다른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동전 던지기 이고 B가 주사위 굴리기라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주사위 굴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A는 첫 번째 경기이고 B는 두 번째 경기 결과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A에서의 경기 결과가 우리가 심리적으로든 혹은 뭐 어떤 문제로든 B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와 B가 독립일 때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와 주사위 굴리기 같은 것에는 이제 독립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은 독립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건부 독립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조건부 독립은 영어로 conditional independence라고 부릅니다. 조건부 독립은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라서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겠습니다. A와 B와 C가 이렇게 세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건부 독립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사건이 있고 C라는 조건 하에서 A와 B가 독립인 경우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C 사건이 주어졌을 때 A와 B가 독립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독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probability of A, B, 바 C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얘는 우리가 PR A 바 C 곱하기 PR B 바 C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C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독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C가 주어졌을 때는 확실히 독립인데 C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독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가 되겠습니다. C가 주어졌을 때 두 사건이 독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이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요. 일단은 의학적인 진단을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어떤 질병의 증상이라고 하고요. B가 그 질병에 대한 유전적인 위험 인자라고 할 수가 있고 C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그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C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A와 B는 서로 독립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B라는 것이 우리가 인자가 있고 이게 이제 걸렸는지에 대해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 걸렸는지가 증상에 대해 영향을 주니까요. 우리가 C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B와 A는 이제 독립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이제 학생 성적의 예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A의 경우에는 이제 수학 성적이 되겠고요. B의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학생이든 수학과 영어 성적은 비례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C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예를 들어 학생의 뭐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학생의 전반적인 학습 태도, 능력 이런 것들 학생의 전반적인 어떤 뭐 IQ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C가 주어졌을 때는 A와 B는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서로 다른 두 변수가 독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건부 독립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약간 직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방금 전 예시에서는 이제 C라는 게 A와 B의 영향을 이제 각각 주기 때문에 C라는 것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B와 A는 독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시로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 개의 첫 번째 주사위를 A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주사위를 이제 B의 사건의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고 C는 뭐냐면은 A에서 나온 결과랑 B에서 나온 결과가 이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주사위의 결과랑 두 번째 주사위의 결과는 독립이죠. 그래서 얘네 둘은 각각 독립인데 우리가 C를 알고 있다라고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C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A와 B가 독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A와 B만 봤을 때는 독립인데 C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A와 B는 조건부 독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A와 B가 이제 합이 C이기 때문에 우리가 A를 알고 있다. 그러면 B의 숫자는 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C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A와 B가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A와 B는 조건부 독립이 C가 주어진 상태에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겉보기에 관련이 없어 보이는 변수들이 사실은 특정 조건 하에서 독립이 아닐 수도 있고요. 반대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변수들이 특정 조건 하에서 독립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통계 분석에서도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통계 분석에서는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관관계, 즉 예를 들어 수학과 영어 성적 간에 이제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비례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학생의 전반적인 능력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개는 이제 독립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비슷한 예시가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뭐 약간 극단적인 예시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자인 학생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런 부자인 학생이 있는데 이 부자인 학생은 이제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해보고 이 학생이 또 부자이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제 건강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관찰을 해보면 좋은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건강이 좋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적인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비례관계를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비례관계를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할수록 좋은 대학에 간다, 혹은 좋은 대학에 갈수록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뒤에 있는 어떤 인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자였기 때문에 좋은 대학도 간 거고 건강도 한 건데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관측해 보면은 이렇게 결론으로 나온 두 개의 데이터가 연관이 있도록 비례관계가 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비례관계가 즉 상관관계가 연관 연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상관관계가 그래서 인과관계는 나타낼 수가 없다,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는 말이 이제 통계 쪽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인과관계로 해석하지 않아야 되는 게 머신러닝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우리가 관심 있는 알려지지 않은 양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렸을 때 어떤 면이 나올지, 혹은 뭐 현재 시점에 집 밖의 온도가 얼마일지, 그래서 관심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양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x라는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고요. 그래서 만약에 x의 값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를 확률 변수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줄여서 소문자 RV로 이제 책에는 RV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가 가능한 값들의 집합 x를 표본 공간 또는 상태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이렇게 x를 쓰는 것은 우리가 확률 변수가 가능한 모든 값들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 대한 확률이다. 그러면 x가 어떤 집합이냐면 이산집합 1부터 6까지의 6개의 원소가 있는 이산집합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x가 집 밖의 온도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실수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수 집합이 이제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 x라는 집합 기호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표기를 할 때 그래서 확률 변수가 확정된 경우 혹은 어떤 부분 집합인 경우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x가 결정이 됐는데 1로 결정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x 등호 1로 쓰게 되겠고요. 우리가 홀수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x라는 그 원소가 결국 1과 3과 5 중에 하나이다. 그 중에 하나의 원소이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x가 1 이상 3 이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얘 각각을 이제 확률기호 안에 이제 써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나타낼 수 있게 되겠고요. 그게 이제 다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에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먼저 앞서 봤었던 주사위 같이 이제 몇 가지 원소, 그 셀 수 있는 원소가 있는 경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주사위가 아니라 집 밖의 온도처럼 실수값을 가지고 무한히 많은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연속 확률 변수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x 집합이 유한하거나, 그러니까 유한한다는 말은 이제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유한하거나 혹은 무한한데 셀 수 있다. 그러니까 무한한데 셀 수 있는 대표적인 집합이 이제 자연수 집합이죠. 자연수 집합은 무한하지만 우리가 셀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수 집합도 마찬가지로 무한한데 셀 수가 있게 되겠고요. 사실은 유리수 집합도 무한한데 셀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한데 셀 수 있는 경우는 우리는 x를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의 정의, 이산 확률의 정의가 이산 확률 변수의 정의가 이렇게 되겠고요. 유한한다든지 혹은 가산 무한일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x라는 변수가 이렇게 x로 스몰 x로 결정이 난 상태를 우리가 이런 PR x 등호 스몰 x 이렇게 써서 이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x가 스몰 x라는 원소로 결정이 된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게 주사위를 던지는 확률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1이 나올 확률은 수학적으로 수학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x가 주사위를 던지는 확률인데 이 1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6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PR x 등호 1은 6분의 1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6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PR x는 1이다라고 써가지고 x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에서 1이 나올 확률을 표기를 합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이 안쪽에다가 앞서 봤었던 세 개의 표현들을 각각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PR 1 이상 3 이하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주사위를 던졌는데 1, 2, 3이 나올 확률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x가 주사위를 던지는 확률일 때 우리가 이때는 2분의 1, 0.5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나타내는 PR 기호 안에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의 조건을 적어서 확률을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확률 질량 함수 probability mass function, 줄여서 PMF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가능한 모든 값에 대한 확률의 변수의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은 PR x는 1도 계산을 하고 PR x는 2도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x는 6까지 계산 가능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을 해서 나타내는 어떤 함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겠고요. 우리가 PR x equal 스몰 x라고 쓰게 되겠고, 우리가 줄여서 PR이라고 안 쓰고 소문자, 기울어진 소문자 P를 써서 x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PR x는 1이랑 같은 뜻이 스몰 p 1이 같은 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MF의 성질들을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px는 0 이상 1 이하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px를 그 확률 그 집합, 확률 변수 집합에 대해서 다 시그마를 합집합을 내게 되면은 그것의 합은 1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결과의 확률의 합은 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x라는 것이 유한이다, 그러니까 가산무한이 아니라 유한이다, 파이나잇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k개의 숫자의 집합으로 이 PMF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우리가 6개의 숫자의 집합으로 확률 분포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히스토그램이나 바 그래프 같은 것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이산 분포의 확률의 예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우리가 상태 공간, 즉 x라는 확률 공간이 어, 1, 2, 3, 4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때 확률이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앞에 성질들은 다 만족을 하죠. 그래서 합도 1이고 각각의 이제 px가 1을 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A 그래프를 보면은 얘는 균일 분포를 나타냅니다. 영어로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나타내게 되겠고요. 여기서 모든 px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모든 결과가 동일한 확률을 가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모든 막대의 높이가 이제 0.25로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 이제 degenerated distribution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태화 분포를 나타내고요. 일반적으로 관측이 이미 된 확률의 분포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뭐 델타 함수라고도 부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P2와 P3과 이제 P4가 모두 다 0이고요. P1만 이제 1.0인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다 0이고요. 그래서 이미 어떤 것을 했는데 1이라고 관측된 경우에 대한 이제 확률 분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태화했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미 관측이 되어서 확률 분포가 결정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 그리고 확률 변수가 상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 x가 실수값을 가지는 양이라면은 예를 들어 이 집합 x가 실수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실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양의 실수만 가질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한한 숫자가 들어있는 집합이 이제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이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게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키의 확률, 몸무게의 확률, 그리고 뭐 오늘의 집 밖의 온도에 대한 확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이 연속 확률 변수는 이 이산 확률 변수 디스크릿에 대비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확률 값을 정확하게 딱 그 해당하는 확률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가 170일 확률 어떤 사람을 관측을 했는데 키가 170일 확률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실 키가 170일 확률이라고 하면은 뭐 170 키는 꽤 뭐 흔하니까 그냥 뭐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사실상 확률이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을 딱 관측했다라고 했을 때 키가 정확하게 17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하더라도 170.0000001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170.0000 뭐 더 0이 더 나아가서 또 1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딱 그 값에 해당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이 바로 이것인데요. 정확하게 그 값으로 존재하는 대상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무게나 뭐 온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표본을 뽑았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그런 x에 대한 값을 표본에서 추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 키를 관측을 했는데 키가 169.5부터 170.5 사이에 있을 확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까 같은 이런 170.00001에 해당하는 사람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170.
170.5000001은 이제 포함이 안 되고 170. 뭐 49999는 포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범위값을 통해서는 연속 확률 변수를 우리가 확률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170을 기준으로 좌우로 0.5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점점 줄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170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이론적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뒤쪽에 보이는 뭐 CDF, PDF의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